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혹시 이 회차로 여둘톡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173화 초심자를 위한 여둘톡 가이드를 먼저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가끔씩 또 책을 내기도 하는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고에 좀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여둘톡을 쉬는 방학 기간을 갖습니다. 올해도 한 달 정도 방송을 쉬면서 원고 작업을 좀 하고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오늘 181화를 당분간의 마지막 회차로 인사를 드리고 한 달 정도 길지 않은 휴식을 가진 다음에 4월 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둘톡은 2022년 4월에 시작한 방송이고 그래서 4월에 보통 생일 파티를 하죠. 그렇죠. 올해도 저희가 날짜를 정했어요.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 톡토로 투게더 행사가 열리니까 톡토로들 그날 시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 참여 방법은 저희가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는 4월 중에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제2회 독도로독이 열렸죠.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카페 꽃마 합정점에서 열렸는데요. 50분의 독도로들이 오셨고 또 아주 집중된 시간을 갖고 모두가 돌아가면서는 아니었지만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독도로독 경험에 대해서도 짧게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네, 제2회 독도로독에 다녀간 톡토로들이 그날 이후로 또 독서의 리듬을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건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독도로독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독도로독 행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갖는 3월 중에도 독도로독은 한 차례 열려고 해요. 자세한 날짜와 시간 등의 정보는 카페 꽃마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에 집중하는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사인을 해드리거나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몰래 한 분께는 사인을 해드렸어요. 아, 너무 멀리에서 오신 분이라 포틀랜드에 사시는 톡토로 분이 잠시 한국에 다녀가시는 길에 독도로독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미국판 책을 가져오셔서 안 해드릴 수 없잖아. 네, 몰래 사인해드렸습니다. 그분은. 포틀랜드에서도 오시고 강원도 동해시, 이천, 청주 등에서도 독도로독에 참여해 주셨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3월에도 독도로독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방학 기간 동안 톡토로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전해의 또는 전전해의 제철 회차를 들으시면 된다. 네. 그러면 3월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또 현재 들어도 괜찮을 만한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철 방송이 아니어도 저희가 173화에서 초심자를 위한 여둘톡 가이드를 드렸던 특정 주제의 명방송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181화까지 오면서 들을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정주행, 역주행 하시고 좋았던 회차 다시 들으면서 저희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톡권하실 때도 173화 초심자를 위한 여둘톡 가이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선우 씨에게 있었죠. 네. 제가 플룻 학원을 다닌 지 이제 2년이 됐거든요. 2024년 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학원 발표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우 씨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선우 씨의 여러 어린이 선배님들,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다 뵙고 원장님도 어린이 선배님들도 다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플룻 연주를 듣는 그런 경험을 했고 어린이 선배님들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너무 잘하시고 표현력이라든가 기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제가 오가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또 아직 그 긴장을 다루지 못하여 아주 귀엽게 저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저 때문에 더 쫄깃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공연이 처음은 아니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경험이 있고 톡토로 투게더라든가 저희 다양한 북토크들 그리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이런 강연 다양한 무대 경험이 있어서 별로 떨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클래식 공연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동료 연주자들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5분 남짓의 곡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는 거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연습해오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입력했던 것들을 이 단시간에 다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오류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 작동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때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굉장히 평이한 시작 초반부. 부분이었잖아요. 완전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절정 부분에서는 고음에서 항상 실수를 하니까 여기 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지 이런 걸 악보에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그런 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완전 그냥 평범하게 이제 들어가 볼까? 들어갑니다 하는 부분에서. 발단 부분. 거기서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틀리던 데서 실수를 하고 곡이 시작이 되니까 스스로 거기에 약간 말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당황한 상태로 공연을 하면서 흡족하지 않은 연주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실수가 몇 군데 있었고요. 하지만 절정부는 또 오히려 아주 잘했어요. 실수 없이. 그러니까 거기를 어려운 신경 쓰느라. 부분들을 아주 유려하게 해냈고 하지만 집에서 늘 안정적으로 하던 부분을 틀리면서 들어가서 저는 5분 남짓 동안 터져 나가려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게 정말 학부모의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무대를 막 마치고 내려왔을 땐 되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준비했던 걸 다 못 보여주고 안 틀리던 데를 틀리고 너무 안타깝다. 막 되게 막 분하고 이랬는데 다 잘 끝나고 하나 씨가 또 축하도 해주고 우리 또 진 선배가 와서 너무 예쁜 꽃다발 안겨주고 셋이 같이 또 맛있는 중국집 가서 식사하고 집에 오니까 그냥 또 잘한 것 같이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잘한 부분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진 선배한테 황선우 첫 학원 발표회니까 또 플룻 독주회기도 하니까 제가 꽃다발을 의뢰를 해서 너무 아름다운 꽃을 해 주셨는데 중국집 가서 진 선배가 쏘는 바람에 꽃값보다 더 쓰셨어. 감사합니다, 진 선배님. 아유, 너무 고맙죠. 많은 톡토로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으니 더 해화 아시죠? 진 선배의 꽃 수업 브랜드 인스타그램 더 해화 계정을 참고하셔서 많이들 클래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2월 말 3월 초 학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 학원도 발표회를 한 건데 저도 학원에서 스치듯 지나가고 가끔씩 이제 수업 받는 거를 끄트머리에 보고 했던 어린이 선배님들이 부쩍 성장해서 실력이 발전한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 씨 옆에 앉아있는 저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 자식이 아니어도 10대 초반에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쑥쑥 자라나고 풋풋하게 자기의 관심사를 피워내는 그 어린 존재들을 그냥 옆에서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참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안 했거든. 그게 내가 느끼는 거야.
뭐가? 40대에 쑥쑥 자라나는 플루티스트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만으로 그렇진 않지. 근데 그들은 정말 그 어리고 파릇한 기운이 뭐라고 할까? 이런 게 할미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맞아요. 초등학생부터 또 그 수많은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신 원장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플루티스트들을 그 공연을 보니까 참 저에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는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계신 가르치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1화 주제는 인생 비빔밥을 찾아서입니다. 톡갈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이요. 둘.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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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걸 톡토로들은 왜 그런지 아실 것도 같아요.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식. 두쫀쿠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뉴. 바로 봄동 비빔밥입니다. 근데 봄동 비빔밥이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엄청나게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아니 이게 뭔가 특별할 게 있는 메뉴인가? 왜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뜬 거지? 궁금했어요. 그치. 봄동이 새로 나온 작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장르가 수백 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두쫑쿠는 정말 좀 신기한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하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좀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우리가 오래 먹어온 식재료. 근데 봄동만으로 비빔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먹어본 것이긴 하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1박 2일 방송에서 강호동 씨가 2008년에 봄동 비빔밥을 먹은 방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18년 만에 바이럴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배달앱에서 1위가 봄동 비빔밥이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로서 발음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계속 봄동이라고 지금까지 발음을 해왔는데 그게 틀린 발음이라면서요? 봄동이 맞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입동이라든가 월동준비라든가 할 때 그 겨울 동자 앞에 사이음이 들어가서 동이 아니라 입동, 월동이 아니라 된소리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랑 어원이 다르지 않아? 그거는 한자어고 봄동은 한글 두 개가 만난 거잖아. 아, 나는 동자가 겨울 동자랑 아니야. 무슨 둥치 뭐 이런 거 할 때 자라나오는 줄기 뭐 이런 뜻일걸? 아까 찾아봤을 때 그렇게 나왔어. 한글. 아, 저는 이게 겨울 동자. 배추 비슷하게 생긴 작물인데 얘가 2월달 이럴 때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러면은 봄 할 때 봄자에 겨울 동자, 봄 겨울? 아니네. 어쨌든 정확한 발음은 봄동이 아니라 봄동.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명사가 만나가지고 아침밥, 밤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구조로 사이시옷이 생략됐다고 봐서 봄동으로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먹어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시장 가면 채소 가게에 봄동이 품절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몇 번을 그렇게 물어봤다가 다 팔렸다 이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카다이프처럼? 맞아. 피스타치오 이런 재료처럼.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봄동 비빔밥의 전국적인 대유행이었던 거죠. 근데 좀 기분 좋지 않나요? 봄동은 원래 맛있잖아. 맞아요. 이게 유행하는 음식이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농작물을 사용해서 뭐 해외로 재료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바람직하죠. 너무 비싼 음식도 아니고 우리 오늘 해먹은 봄동 비빔밥의 식재료 비가 그렇게 봄동 세 덩어리 샀는데 이걸 뭐라 그래?
줄기라고 해야 되나? 세 줄기라 그래야 되나? 세 포기? 포기? 포기라고 하면 되겠구나. 봄동 세 포기 샀는데 2,000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봄동 비빔밥 유행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비빔밥 한번 해먹고 이제 좀 겉잎들은 떼가지고 억세니까 국 끓여 먹으려고 따로 빼놨거든요. 그렇게 두 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셰프님이 이 봄동 비빔밥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봄동 비빔밥의 본질은 겉절이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겉절이를 만들면 매운맛과 짠맛과 살짝 단맛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필요한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양념장을 만들고 그걸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봄동에다가 이제 섞어서 무친 다음에 밥을 비비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의할 게 봄동을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흙이 많으니까. 네, 봄동이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보통의 배추보다는 훨씬 더 납작하죠. 그러면 땅에 닿는 면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이 전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흙이 좀 꼼꼼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뿌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잎 같은 데는 좀 많이 크고 억세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빔밥보다는 뭐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부침가루 묻혀가지고 전을 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익혀서 된장 양념에 버무려서 나물을 해 먹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고기 좀 넣고 된장국에 봄동을 썰어 넣어도 좋겠죠. 그래서 깨끗이 씻은 봄동에서 약간 부드러운 속 부분 위주로 잎을 떼어낸 다음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버무리면 되거든요. 양념장을 저는 액젓 1스푼 액젓을 넣었구나. 네네. 모든 것은 밥숟가락으로. 그리고 간장을 1스푼 넣고 조금 더 추가했어요. 원래는 액젓을 더 넣으라 그러는데 액젓이 맛이 굉장히 세잖아요.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좀 날카롭고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액젓이 안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 이게 좀 맛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액젓을 줄이고 간장을 조금 더 넣었고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제가 찾아본 레시피에는 3스푼을 넣으라 그러는데 저희 둘 다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넣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2숟가락만 넣었어요. 근데도 맵더라고요. 맵싹했어. 저는 다음에 하면은 고춧가루는 1숟가락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좀 매콤한 게 괜찮긴 하던데. 아니 근데 우리가 또 밥도 남겼잖아. 이게 밥을 그러니까 더 넣어야지 양이 맞는 거라서 아무튼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예. 그리고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예. 네. 마늘도 1숟가락. 마늘 이제 생마늘 다져가지고 넣으면 되고 마늘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늘 1숟가락을 한 개수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사용한 마늘은 통마늘 조금 알이 굵은 거여서 3개 넣었거든요. 근데 좀 알이 작은 마늘은 한 뭐 5개까지 쓰면 양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실액. 매실액은 달고 또 시잖아요. 그래서 설탕과 식초는 매실액을 넣느냐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매실액이 있어서 1숟가락을 넣었고 그리고 식초 1숟가락 넣고 설탕 1스푼 넣는데 설탕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봄동 자체가 단맛이 달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입에는 양념이 조금 달게 느껴져서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저는 식초는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 혹은 식초 1숟가락을 넣었으면 집에 있는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어도 좀 상큼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참기름 1스푼 그리고 통깨 아주 조금 그렇게가 양념이네요. 네. 그렇게 봄동을 썰은 거에다가 얘를 버무려서 겉절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릇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겉절이를 만든 그 양푼? 양푼이다.
그리고 봄동이 다른 비빔밥 재료에 비해서 부피가 큽니다. 왜냐? 봄동 자체가 숨이 죽지 않아서 맞아. 잎사귀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봄동반 공기반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이걸 잘 무치려면. 그래서 저희는 2인분을 둘이 해 먹었지만 꽤나 큰 양푼을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봄동 들어가 있는 데다 양념을 넣고서 무쳐서 뭐 밥이며 계란 후라이며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지. 때려 넣어. 요즘 인증샷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양푼에다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계란을 탁 투하해서 막 비비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봄동이 좀 뻣뻣하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공간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양이. 제가 9명이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양푼에다가 비벼 먹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정말 큰 양푼에다가 봄동이 가득하지. 근데 보면은 밥이 어디 들어가 있나? 좀 초록이 가득하고 맞아요. 밥량이 적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봄동이 많아 보여도 이 이파리 먹는 맛으로 채소 위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란 후라이 얘기했나요? 계란 후라이는 저희는 둘이서 3개 먹었습니다. 그 정도 먹어야죠. 1인당 2개씩 해도 될 것 같아. 아이, 하나는 그거는 서운하고. 하나는 서운한데 2개는 좀 많아서. 근데 혼자 먹으면 1개 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인당 2개. 봄동이 특히 이번 겨울에 저희에게는 이 비빔밥 외에도 인상 깊게 남은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선제 스님으로부터 촉발된 지금 사찰 음식 유행에 또 편승하여 우리 되게 유행 따라다니는 인간들이구나. 두쫑쿠도 먹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유행이 예전에 우리가 X세대였을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지금도 좀 X세대야. 아, X세대가 단지 그러네. 젊지 않을 뿐이지. 20대 X세대였을 때는 이렇게 좀 남들과 다름을 추구하고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9시 뉴스를 보고 모두가 유행하면은 다 거기에 편승하고 맞아. 똑같은 시트콤을 저녁마다 보고 맞아. 월요일날 출근하면 주말 드라마 얘기하고 모두가 올림픽을 보고 월드컵을 보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런 유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맞아요. 당시 우리 세대 때는 유행어가 한번 돌면은 모두가 그 말을 쓰고 광고에도 계속 그 말이 나오고 모두가 아는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유행어가 없죠. 울퉁불퉁하다 빼고 없잖아. 나 최근에 하나 배웠어. 사촌 동생한테. 뭐요? 밤티? 밤티? 뭔가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미감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좀 올드하다. 이런 식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온다. 우리 어디 가서 밤티 같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유행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나이 먹으니까 이 유행을 조금씩 쫓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내가 남들과 그렇게 다른 사람인가? 뭐 꼭 달라야 되나? 그냥 나도 평범한 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이 어떤 서클 오브 라이프의 일부이다. 할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바라보면 너무 예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모두가 같은 시트콤을 보고 모두가 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그에 대한 여론을 나누기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쉽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넷플릭스에서 뭐 봤어? 그래도 6명이 모여있으면 6명이 다 취향이 본 다르지. 것들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데 이런 유행에 편승을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봄동 비빔밥 해먹었어요. 그러면 저도 해먹어봤는데 뭐가 어떻더라고요. 저는 뭘 좀 더 넣어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재밌는 거죠. 열심히 유행에 편승하는 여둘투기였습니다. 그렇게 편승해서 사찰 음식 요리 클래스를 한번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저 감기 기운이 똑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톡토로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맞아요.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고 사찰 음식 클래스에도 있다. 인사동에 있는 한국 사찰 음식 연구회 같은 그런 곳이었죠. 정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봄동 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우리가 사찰 음식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정갈하고 조용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여기 부착형 마이크를 딱 달고 좀 아이돌처럼 걸쭉한 목소리로 이거 이렇게 넣어. 그래서 비비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시원하고. 스님이 되게 웃기셨고요. 그리고 스님 수업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물론 그 사찰 음식의 정석, 정신, 오간계라고 하나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먹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남기지 않는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듯하게 알려주시면서도 되게 요즘 사람들과 편안하게 호흡하는 그런 수업을 해주셨고, 그때 또 느꼈던 게 뭔가 이걸 꼭 이렇게 지켜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융통성, 유연함 그런 거를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는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밥물을 어떻게 잡느냐. 뭐 양 그렇게 어렵게 할 거 없다. 그냥 손등 보고서 밥물 재서 끓이고 너무 안 끓는다 싶으면 물 좀 따라내고 그리고 탄다 싶으면 물 좀 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봄동 김치 수업이 제가 이제 김치에 대해서 요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찰 음식에서 김치를 담글 때는 젓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비건 김치잖아요. 그리고 마늘을 쓰면 안 되고 오신채라고 하는 거에 마늘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늘을 쓰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어떤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을 젓갈과 마늘을 쓰지 않는 사찰의 김치는 어떻게 담그고 어떤 맛이 날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갔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한창 요즘 맛있는 재료가 봄동이잖아요. 그래서 봄동으로 김치를 담근 거죠. 그 김치도 참 맛있었죠. 마늘과 젓갈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또 봄동 자체가 아삭아삭하니까 김치가 아주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수업 시간 한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봄동을 절여서 김치를 담가야 되다 보니까 좀 소금에 절이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봄동의 숨이 많이 죽지 않은 상태로 만든 것도 있었죠. 근데 그 빨간 양념 만든 거를 정효 스님이 우리 팀, 저는 선우 씨와 다른 조였잖아요. 우리 팀이 만든 거를 찍어서 드셔보시고는 딱 좋아. 간장만 조금 더 넣으면 되겠다. 이러고 가셨는데 그건 딱 좋은 게 아니지 않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싱거우면 뭘 좀 더 넣으면 되고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 때도 레시피를 완전히 계량해가지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밥을 뭐 어느 정도 적당량을 넣어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밥이 왜 나오냐면 양념에 찰기를 만들기도 하고 찹쌀풀을 쑤어 넣는 대신 식은 밥을 넣어서 어차피 믹서에 다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수업에서도 한식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똑 부러지는 계량 같은 거라기보다는 좀 더 유동성이 있구나. 유연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한식이어서 음식을 해먹고 살 수 있지. 제가 제일 못할 만한 어떤 요리의 분야? 베이킹, 파인다이닝. 정량을 지켜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음식? 절대 할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한식 사랑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톡토로들이 그럼 마늘도 안 들어가고 젓갈도 안 쓰는 봄동김치, 사찰김치는 어떤 걸로 맛을 잡는가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과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근데 저는 확실히 젓갈이 빠지니까 좀 어떤 짠맛의 핵심? 골조가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응용해서 다시 만들 때는 액젓을 넣고 그리고 새우젓도 조금 넣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왜 배우러 간 걸까? 이게 없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알아봐야지. 저는 원래 봄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버터헤드 이런 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채소들도 좋아하지만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아주 즐기기 때문에 봄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얘를 그냥 생으로
오늘 선우 씨가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막 집어먹었잖아요. 저는 원래 뭐 하고 있을 때 배추 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먹는 걸 좋아하는데 봄동이 그 아삭아삭하고 어찌 보면 좀 거친 듯한 그런 질감 속에 특유의 단맛이 있어요. 맞아요. 알배추나 뭐 시금치, 섬초, 냉이 이런 겨울 채소들이 단맛이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기온이 떨어지면 식물들도 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스로 얼지 않기 위해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분을 당류로 분해한다고 그래요. 겨울철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더 달아지는 이유가 있고 또 겨울에 기온이 낮으니까 식물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맛이 응축돼서 달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제가 선우 씨한테 우려주면 좋아하는 그 보이차 숙차 있잖아요. 그게 겨울차거든요. 겨울에 체업한 차로 만든 건데. 찻잎을 겨울에도 따는구나. 보통은 안 그러는데 그게 겨울에 딴 잎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사본 거였거든요. 근데 요새 선우 씨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네. 찻잎도 겨울에는 단맛이 더 강화된다고 설명에 쓰여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날이 혹독하고 춥고 사람들은 더 힘들게 지내지만 그 시기의 축복 같은 게 이 겨울 채소들의 응축된 맛이네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봄동 입장에서 보긴 어렵잖아. 이번 181화 인생 비빔밥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집에 지난 화를 들으신 분들은 세면대 브레이커이자 크림몬스터가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분은 또한 닥터 비빔이기도 합니다. 비빔밥의 권위자. 그 권위자인가요? 황선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비빔밥 박사입니다. 비빔밥을 드셔오신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제 뭘 먹어도 거의 50년간 먹어온 사람이죠. 아니, 근데 선우 씨는 어느 한식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아주 높은 확률로 비빔밥을 선택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계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나서 혼자 나와 살게 됐잖아요. 그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일이 있을 때는 비빔밥을 사 먹어라. 근데 왜 웃기죠?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사실 아빠는 밖에서 외식할 때 밀면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하면서도 이게 영양소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도 당면 같은 거, 불고기를 먹으면 당면 같은 거를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탄수화물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고 불고기도 고기를 더 많이 먹어라. 그런 거를 항상 가르쳐 줬었는데 혼자 나와서 살면서 분명히 얘가 먹는 게 부실해지고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지 못할 텐데 그랬을 때 비빔밥을 먹으면 거기에 소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나물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계란 후라이도 하나 올려주고 이러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음식보다는 비빔밥을 사 먹어라. 근데 이게 어릴 때 들은 얘기들은 좀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뭔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일이 있으면 학생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선택지가 있을 때는 비빔밥을 사 먹는 게 좀 저에게 습관이 됐습니다. 물린 적은 없어요? 비빔밥 잘 안 물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비행기 안에 기내식으로도 비빔밥을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비빔밥 떨어지면 되게 서운하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꼭 비빔밥을 먹을 생각이 아니었어도 타이에 의해서 못 먹게 되면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특히나 이제 출국할 때는 외국에 나갈 때는 한식을 많이 먹다가 나가는 상태여서 괜찮은데 뭐 한 일주일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올 때 비행기다. 입국하는 비행기인데 내 앞줄에서 똑 떨어져서 손님 beef or chicken 막 이러면 너무 화나는 거지. 너무 화가 나. 아니 나는
아니, 비빔밥은 됐어. 한국 가서 먹으면 되지. 뭐 비프나 치킨이나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내 앞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한테 비빔밥 선택지가 없어?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서러워.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럼요. 되는 거죠. 그리고 선우 씨가 비빔밥의 다양한 종류들을 선호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돌솥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뜨거운 음식은 아주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아주 차갑게 먹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도 맛의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상 차렸는데 이게 식도록 하나씨가 뭔가 오지 않는다, 뭐 다른 뭔가를 용무를 보고 있다. 그럼 제가 굉장히 좀 화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장 갔을 때도 땅콩빵 사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지금은 딴 거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땅콩빵을 지금 바로 먹을 수 없어서 사선 안 된다라고 그렇지. 했잖아요. 저는 사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따끈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예 못 사게 해서 지금 아직 좀 서운한 삐졌어? 게 아니 삐지지는 않고 서운한 게 아직 좀 남아있어요. 선우 씨는 그만큼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극한의 지글지글 뜨거운 온도로 좋아하는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장르가 돌솥 비빔밥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하면서도 먹고 싶네요. 근데 요즘 점점 돌솥 비빔밥을 하는 데가 없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 분식집 가도 하는 맞아. 데들이 많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돌솥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손목에 부담이 가고 이제 식당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점점 메뉴에서 제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솥 비빔밥에 또 하나의 선우 씨가 중요하게 좋아하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누룽지죠. 돌솥은 누룽지다.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 안에서 어떤 식감의 다양화. 그렇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밥을 다 비벼서 먹은 다음에 거기 눌어붙어 있는 누룽지를 떼어 먹을 때 지금까지 촉촉하고 다른 재료와 어떤 어우러진 양념이 된 그런 비빔밥을 먹었다면 이제 마무리로 바삭하고 눌어붙은 그 누룽지를 먹으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식사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죠. 톡토로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전에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아니, 전에 없진 않았어. 먹는 얘기 할 때는 활기가 생겨요. 아, 그리고 돌솥 비빔밥은 흰쌀밥이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리고 현미밥 정도는 괜찮겠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름에 열무 비빔밥을 먹는다? 보리밥이지. 아, 그렇죠. 재료와의 어떤 밥의 궁합이 또 있죠. 거기에 또 참기름 살짝 해가지고 아, 그럼요.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맛있겠다. 하지만 계란 후라이는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비빔밥을 비빌 때 저는 고추장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고추장이 양념인 경우에 그걸 넣긴 넣어야 되지만 저희 동네 작업실 근처에 있는 본죽 본 비빔밥 체인이 있잖아요. 저희 간단하게 한 끼 식사하러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가면 항상 고추장 양념을 2봉지를 주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한 개도 다 안 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넉넉한 인심으로 양념을 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포장된 용량을 다 넣으면 너무 맵고 보통은 한 최소한 비벼질 정도, 재료들이 비벼질 정도의 고추장을 넣어서 비비는 편이고 다른 비빔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청국장을 시켰을 때 비벼 먹도록 나오는 그 어떤 비빔 용기와 밥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은 고추장 양념의 비빔밥이 많죠. 근데 그랬을 때 고추장만으로 이 비빔 행위를 완성시키면 비빔 행위요? 네. 재료들이 섞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조화시키는 어떤 점성과 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물론 밥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양념이 필요한데 고추장만으로 그걸 하면 너무 매워져요. 근데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 계란 노른자다. 그래서 비빔밥의 계란 노른자는 다 익혀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본 비빔밥에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탁구 치고 나서 거기 가서 계란 후라이를 모두가 추가를 했는데 그걸 딱 갈라봤더니 다 익었지, 완숙인 완숙이지. 거야. 그게 모두가 왜냐면 서운해졌어. 요즘은 계란을 그렇게 주문했을 때 바로바로 후라이를 해주는 식당들이 별로 없고 계란 후라이가 된 상태로 그런 진공팩으로 수십 개의 계란을 식재료로 대용량으로 식당들을 위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꺼내서 얹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가 살짝 덜 익었을 때 터트려서 그 끈끈함으로 밥과 재료들을, 나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선우 씨 표정이 지금 너무 안타깝다. 너무 속상해. 그래서 계란 후라이는 대부분의 비빔밥에서 필수 요소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반숙 이하여야 한다. 완숙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비빔밥이 있고 덮밥이라고 하는 장르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덮밥과 비빔밥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 근데 덮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회덮밥, 소고기 덮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대부분 단백질 재료가 메인이고 야채가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의 양이 더 적은 것 같아. 근데 비빔밥이라고 하면 소고기 볶음 같은 게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지 그 단백질 재료가 주재료인 메인은 아닌 거? 아, 재료들이 좀 더 평등하고 그렇죠.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생각해 보면은 비빔밥을 어디 아주 고급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는 곳에 가면은 재료를 마치 탕평채처럼 따로 주지. 접시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사형으로 펼친 것이 뭔가 메인이 따로 큼직하게 있지 않아. 거의 그 비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아름답네, 비빔밥. 그러게요. 고기라고 해서 단백질 재료라고 해서 더 많이 지배적으로 압도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덮밥 장르가 되지만 그렇지. 비빔밥은 모든 것이 좀 더 평등하게 조화롭게 분배가 되어 있다. 그게 비빔의 정신입니다. 비빔의 정신은 그런 균등함, 조화로움에 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라면 잘 안 먹을 것들을 또 뭐만 빼놓기가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접시에 이렇게 나오면 좀 남기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골고루 넣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사리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찾아 먹거나 하지 않는데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 그 종류들을. 그렇게 다 섞어서 먹어야 조화롭고 제대로 먹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우리가 양푼의 비빔밥을 비벼 먹는 경험을 언제 가장 자주 하게 되나요? 뭔가 재료들이 남았을 때? 제사 지내고 나서. 아, 그렇지. 나물이 있고 나물이 항상 남으니까 고사리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항상 그럴 때 뭐 무,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나물 이런 것들 넣고 다 같이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 아닌가요? 그렇죠. 제사 지내고 막 계속 음식을 차리느라 번거롭다가 좀 그런 거 없이 좀 간단하게 먹자 할 때 그런 나물들 넣고 뭐 탕국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서 이렇게 잘 비벼지게끔 계란 후라이 대신이네. 아, 그러네. 두부도 몇 개 넣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이것 또한 비빔밥의 아름다움이네요. 잔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남은 음식을 남김없이 먹게 해주는 어떤 장르의 종류라는 거, 음식에. 맞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사찰 음식 클래스에서도 양념에 들어갔던 찰기를 더하는 그 식은 밥이 그 전 클래스에서 했던 김밥을 클래스, 만들고 맞아. 남은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사찰 음식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빔밥의 되게 좋은 점이 사실 포용력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라는 게 없잖아.
뭐 예를 들어 고사리 나물이 있다. 그럼 고사리 나물 넣고 콩나물 있다. 콩나물 넣고 콩나물 대신에 뭐 숙주나물 있다. 그러면 숙주나물 넣고 대신에 좀 색깔이 조화롭고 식감이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물과 채소면 무엇이든 대체가 가능하고 새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침 이번 여둘톡에 올라가는 화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대보름에 또 나물 먹어야죠. 하나씨, 제 더위 사가세요. 대답 안 했습니다. 와. 성격이 급한 게 이럴 때 항상 손해를 봐. 실패했다. 아니 근데 선우 씨 맨날 우리 차 새로 바뀐 내비게이션에 음성 인식 시킬 때 뭐 서울역 그래 놓고 나서 몇 번 장소로 가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띵 소리가 나서 1번 해야 되는데 맨날 소리 나기 전에 1번 1번이라고! 저희가 여둘 애드로 소개하기도 했던 한식을 총체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주는 요리책이죠.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 윤옥희 선생님이 글을 쓰고 요리를 하신 그 책에 보면 비빔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하얀 나물로는 도라지를 넣었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는 애호박 그리고 고사리가 좀 진한 색깔로 들어갔고 소고기 그리고 청포묵 이렇게 식재료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푸른색 채소인 애호박을 대신해서 주키니 호박 아니면 오이, 시금치, 미나리, 쑥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흰색 채소인 도라지는 무, 숙주, 콩나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갈색의 고사리는 대신에 표고버섯을 넣어도 맛있다. 비빔밥은 밥 위에 올리는 식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우 씨. 네. 내 더위 사가세요. 아니야. 그래? 와, 못됐다. 못된 사람이었어. 아유, 올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겠네. 부글부글. 저희가 비빔밥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고추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찰 음식 배우러 가서 봄동 김치를 담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흑백요리사 이번에 보면서 선재 스님이 만드셨던 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간장 비빔밥이 있었거든요. 근데 채소 재료 들어가는 거는 비슷해요. 뭐 당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렇게 썰어서 살짝 볶아서 아니면 데쳐서 준비를 하고 근데 보통 고추장으로 이걸 버무렸다고 생각하면 맛이 조금 비슷해지잖아요. 고추장 자체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간장에 풋고추를 넣어가지고 근데 사실 고추가 그렇게 맛이 청양고추 아니면 아주 맵지 않으면서 아삭아삭하게 식감이 좋고 향긋한 고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추는 오신채에 들어가지 안 않나요? 들어가더라고. 나도 이번에 알았어. 아, 하기야. 우리 봄동김치 담글 때도 고춧가루를 썼으니까. 맞아요. 고춧가루 사용하고 뭐 마늘 말고는 파랑 아욱이랑 달래 또 하나는 뭐지? 부추구나. 홍거라고 돼 있는데요? 아사파디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욱이야. 아, 그래요? 오. 파, 마늘, 달래, 부추, 홍거. 흥거구나. 홍거가 아니라 아욱. 그래서 고추장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저의 입맛에도 잘 맞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강된장으로 비빔밥 많이 먹잖아요. 하나 씨도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 씨는 강된장에 그거 뭐지? 다슬기 아니고 이응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엉이 아니고 뭐지? 우럭도 아니고 우렁 맞다. 우럭 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된장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비빔밥에 비벼 먹는 것도 고추장 비빔밥을 대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양념이죠. 비빔밥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런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추장 양념으로 비비는 것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강된장 쓱쓱 넣고 비비는 것도 비빔밥이고 또 어렸을 때 잘 먹던 계란에다가 간장 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그것도 간장 비빔밥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흑백요리사 시즌 1 때는 장사천재라고 하시는 분이 조개 비빔밥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통영식 조개 비빔밥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아직 그거 되게 못 먹어봤네. 궁금했어요. 그렇게 조개를 조린 양념으로도 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지금까지 비빔밥의 비비는 재료 그리고 양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비빔밥의 베이스는 비빔밥, 밥이잖아요. 밥에 있어서의 닥터 비빔의 선호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까 돌솥 비빔밥은 흰쌀밥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여름에 열무 비빔밥은 보리밥이 어울리고 그리고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는 잡곡밥을 좋아하잖아요. 좀 씹는 맛, 식감이 있는 밥을 좋아해서 귀리밥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본 비빔밥 체인점에 가면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백미밥 대신에 귀리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솥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걸 선택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빔밥의 밥의 경우에는 진밥보다는 좀 꼬들밥. 고슬고슬 그렇게 좀 씹히는 맛이 있는 질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비볐을 때 그게 떡지지. 너무 떡지게 되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빔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밥과 비빔 재료와 양념이라고 할 때 이 3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광대무변하죠. 바뀔 수 있고 대체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비빔밥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거는 진짜 비빈다는 어떤 행위 자체? 근데 비빈다는 게 뭐 대단한 조리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벼 먹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비빔밥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품이 넉넉한 되게 포용성이 넓은 요리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어떤 한식의 되게 핵심 정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K푸드를 알리겠다. 한식을 세계화한다. 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을 올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월드컵 직후 뭐 이럴 때가 아니었을까? 내 기억에는 한 2010년 이전인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한식으로 해외에 알리고자 되게 노력했던 메뉴가 이 비빔밥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비빔밥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좋다. 그리고 골동반이라고 하는 옛날에 전통도 있는 음식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끈 건 한국식 치킨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불닭볶음면, 뭐 떡볶이 이런 훨씬 더 캐주얼한 음식들이었겠죠. CJ의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한식 식품 브랜드. 근데 이 이름도 생각해보면 이제 비빔밥에 비비다에서 온 그쵸. 이름이고 그걸 영어식으로 비비고라고 쓴 거잖아. 근데 여기는 만두로 더 히트를 쳤지. 그러네. 그러면 비비고는 비빔밥 메뉴는 없나? 비빔밥 있더라고요. 제품? 비빔밥 제품이 있고 근데 이게 비빔밥 해외에서, 제품은 잘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고 뭐 교자라던가 아니면 볶음밥 반찬들 브랜드로 더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김치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하죠. 아까 비빔밥이 참 포용력이 있는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재료로든 어떤 양념으로든 많은 조합으로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2026년 초에는 봄동 비빔밥이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식재료도 요걸 또 요렇게 비벼 먹어보니까 또 색다르게 맛있네.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 비빔밥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내걸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말에는 우리 닥터 비빔의 경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다양한 비빔밥을 먹어오면서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비빔밥의 선호에 대해서 확고한 여러 가지들이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 비빔밥이 뭐다라고 뽑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카다이프라고 하는 몰랐던 식재료를 또 최근에 접하게 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아직 비벼지지 않은 그런 식재료들이 많이 있겠어요. 와. 그리고 한국에서도 봄동 얼마나 맛있어요. 걔는 늘 맛있었어. 근데 2026년처럼 이렇게 주목받은 거는 내 기억에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식재료도 비빔밥의 중요한 재료로서 훅 부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인생 비빔밥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니, 봄동 관점에서 볼 때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소환되어서 인기 메뉴가 될 줄 알았겠어? 알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의 시대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웬 교훈적인. 왜 에드워드 리의 버터밀크 그래피티를 우리가 올해 초에 독도로독 하면서 선우 씨도 읽고 저도 읽었는데 그 책 참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서 또 이 민족과 그 나라의 정체성,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에드워드 리가 흑백 요리사 1에 나왔을 때 저는 비빔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 자신의 이민 2세로서 자기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정체성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영향들, 이런 것을 비빔인간이라는 말이 정말 잘 담아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비빔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단일한 요소로만 구성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체성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의 사이에 있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섞여서 우리 자신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봄동은 제철 음식이잖아요. 이제 아마 3월 중순 이후로는 봄동이 안 나올 텐데 봄동 비빔밥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비빔밥 재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해서 만들어 드시고 그 조화로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봄동 비빔밥 해먹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댓글을 녹음하고 있는 이날은 봄동 비빔밥을 먹은 다음 날이거든요. 남은 봄동으로 원래 소고기 된장국을 끓여 먹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제리코 레시피 백지혜 작가가 봄동 비빔밥 해먹고 남은 봄동 활용하는 법 인스타에 레시피를 올려줬더라고요. 네, 백지혜 작가의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중에 두 번째 권이죠. 파스타 마스터 클래스에 실려있는 레시피입니다. 봄동에 토마토랑 엔초비를 넣어서 만드는 파스타 레시피인데 오늘 해먹어보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어제 본편을 녹음하고 오늘 댓글 녹음을 하러 오는 그 사이에 제 1자목 이슈가 심각해져서 오늘 댓글은 황선우 작가 위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자세도 불편해서 이게 녹음도 녹음인데 편집을 장시간 앉아서 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181회까지 녹음 편집 잘 하고 이제 방학이니까 컨디션 관리 또 잘 하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좀 댓글을 다는 게 손쉬워졌나 봐요. 톡토로 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지난 180화는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기 편이었죠. 여기도 다양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화도 잘 들었어요. 도비 하나 작가님한테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제부터 바로 다 쓴 수건으로 수전이랑 거울 닦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이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전후가 대비되어서 아주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댓글을 종종 달아주셨더라고요. 컬리유님께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건식을 사수하고 있어요.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한 아이가 나온 욕실 거울엔 물자국과 양치 자국이 있는데 그걸 호호 역할 삼아 에잇 하고 아이 수건으로 닦거든요. 겸사겸사 수전도 닦는데 얼굴을 닦는 수건으로 이래도 될까 싶었어요. 근데 언니도 그랬다니 이제 대놓고 당당히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건식 욕실만 써봤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해서 써요. 아이가 있는 집도 가능합니다. 하셨네요. 알로주님께서는 아니 오늘 방송처럼 두 분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 방송이 있었나요? 강한 종결의 의미로 대차게 박수치는 선우님과 아랑곳 없이 할 말은 해야 한다. 대찬 의지가 느껴지는 하나님. 아이고 배꼽이야. 흐흐.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온도차 느껴지는 방송이 지금까지 꽤 있지 않았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옥수수슈슈님께서 청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늘 혼돈의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에서 20분의 1은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스님의 청소법이라는 책을 읽고 2026년은 청소와 정돈이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하나님의 청소법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에게 화장실 거울의 물때와 화장실 변기 위에 쌓인 먼지는 손님이 집에 와야만 치우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크크크. 앞으로 씻고 나오면서 수건으로 닦고 나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지금 스님의 청소법을 읽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추천하셨잖아요. 이 책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화장실 청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리적 청소만 강조하기보다는 화학적 청소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공격을 덜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스님의 청소법을 읽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스님도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긴 절에서 그렇게 막 세제를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절이나 아니면 우리 여행 갔을 때 손님이 바글바글한 식당이어서 거기 안쪽 살림집까지 상을 내주는 그런 집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막 빗자루가 벽에 걸려 있고 바닥이 반질반질한 그런 그렇죠. 곳에 가본 적 있죠, 우리. 네. 그건 자주자주 쓸고 물걸레로 닦고 물리적 청소를 계속하는 곳만의 깨끗함이 있어요. 할머니가 늘 바닥을 닦는 그런 집의 바닥을 보면은 세제로 싹 청소한 곳과는 다른 윤기 같은 게 어려 있는데 화장실 청소에서 화학적 청소가 필요한 곳도 물론 있지만 물리적 청소의 아름다움과 미덕을 느껴보시려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청소법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님께서 화장실 청소 때문에 동거인과 매일 다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청소 스킬도 스킬이지만 선우 작가님의 특성, 크림몬스터, 크크, 너무 귀여운 별명이에요. 이런 특성을 받아들이고 관계에 익숙해지는 하나 작가님의 능숙함에 리스펙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동거인 혹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흐린 눈 장착할 수 있는 마인드, 스킬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흑흑 하셨네요. 저의 능숙함은 사실 선우 씨가 작년에 청소 잘 못하는 친구 집에 다녀오고 나서 관계가 호전된 거 아닌가요? 제가 크게 깨닫고 저희 집 청소 담당에게 어떤 굉장한 존경심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흐린 눈을 하거나 용인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게 유기적으로 얽혀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 10년 걸렸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울산 약방톡토로님께서요. 한동안 현생이 복잡한 탓이었는지 여둘톡을 못 듣다가 오랜만에 퇴근길에 여둘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냥 독도로독에 대한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을 뿐인데 버스 바깥의 노을과 언니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 저녁의 시원하고도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여둘톡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잠시 쉬었던 저를 반성하며 다시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네, 울산 약방토로님. 이번엔 저희가 잠시 쉽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저희 쉬는 동안 그동안 빠진 회차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나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180화 듣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루나토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저희 집 아들 토로는 여둘톡을 너무나 사랑해서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여둘톡을 들어요. 아유, 아들 토로님 감사합니다. 본인 기분에 따라 특정 에피소드를 틀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특별히 많이 좋아하는 회차로는 백지혜 작가님이 나오신 125화 맛의 멋 풍미 마스터 클래스 편을 시작으로 150화 망원동 맛집 리스트, 149화 아이스크림 특집, 133화 과자 특집, 98화 냉면 특집, 90화 맛집 감별법, 그리고 149화 생각하는 묵고제비 편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챘습니다.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이랍니다. 먹는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책도 모두 정말 사랑하는 아이예요. 위의 에피소드들은 각각 30회에서 50회 이상씩은 들은 것 같아요. 거의 외울 정도죠. 예를 들어 150화에서 하나 작가님이 사람이 밥만으로는 살 수 없죠. 하면 동시에 아들 토로는 피자, 콧구멍, 피자 빌스. 저희 집 앞에 있는 콧구멍만한 피자 가게 피자빌스를 얘기한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외워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도 다 알고 있네요. 이렇게 외칠 정도입니다. 좋아하는 먹는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휘와 시사 공부도 하고 있어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무슨 뜻이야? 지원금이 풀린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피시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과자 특집에서 인디언 밥 과자를 이야기하시며 선우 작가님이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많은 어휘와 뉘앙스를 저에게 물으며 재미있어 합니다. 옛날 과자와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 아빠는 저거 아는지 물어보기 바쁘고요. 그런 아들 토로가 지난 180화를 듣고 혼자 씻고 나오더니 저를 부릅니다. 욕실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몸 닦은 수건으로 거울과 수전을 다 닦아놓은 거 있죠? 유유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3학년이 되는 나이면 혼자 욕실 청소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대견하셨겠어요. 저는 항상 샤워 후에 호호 처리된 욕실을 수건으로 닦고 기다란 스퀴지로 천장부터 벽, 바닥까지 거의 모든 표면의 물기를 쓸어내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님과 살던 시절엔 선우 작가님처럼 청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이에게 어떻게 정리와 청소를 알려주어야 잔소리나 강요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조언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여둘톡이 집요정 도비 하나 작가님이 정말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여둘톡에서 자세히 알려주니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져서 욕실 정리를 하고 나오네요. 아이에게 이제 너도 하나 작가님처럼 어떤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누구와 살아도 쾌적하게 욕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응원과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상 정리, 옷장 정리, 빨래 개기, 설거지, 집안 모든 섹션의 청소에 대해 세분화해서 다뤄주시면 아이 교육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농담이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하고 싶어도 몰라서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샤워 커튼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저도 한때 샤워 커튼을 사용해 봤는데 샤워 커튼과 욕조가 닿는 부분과 커튼이 겹쳐지는 부분에 곰팡이가 생겨서 치워버렸거든요. 지금도 욕조가 있는 욕실인데 샤워 커튼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샤워하면 물이 다 튀니 욕실 전체를 스퀴지로 쓸어내리고 일부는 수건으로 닦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도 5분이면 되지만요. 샤워 커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다시 써보고 싶어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줄일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자, 우선 아들 토로님 여둘톡을 듣고 욕실을 깨끗하게 닦고 나왔다니 저희들은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샤워 커튼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팁이라고 한다면은 욕조가 있고 샤워 커튼을 설치할 때 욕조 쪽으로 그 봉을 설치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바깥쪽으로 봉을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는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넣어서 샤워를 끝내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적당량 빠지고 나면은 그거를 욕조 바깥으로 꺼내서 펴서 말리는 거죠. 그러면은 욕조 안에서 갇혀서 순환하고 있던 공기 같은 것이 욕조와 샤워 커튼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하게 되니까 더 빨리 마르고 좀 귀찮더라도 샤워 커튼을 계속 접히는 부분이 없이 펴주고 그리고 욕조와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인데 저희 집에서도 선우 씨가 언제나 밝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샤워 커튼을 쳐두면 그 안쪽에 있는 전구에서 나오는 불빛이 조금 더 어두워진다는 이유로 항상 선우 씨는 습관적으로 샤워 커튼을 열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아직 덜 말랐을 때는 샤워 커튼을 이렇게 접어서 주름이 많이 지게 하면은 위생상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워 커튼 자체를 짧게 잘라서 사용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욕조 안에서 욕조 표면과 닿아 있는 면적이 많지 않게 관리하는 거. 그래서 계속 젖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 그리고 아들 토로님께 이 말씀도 전하고 싶네요. 저희가 망원동 맛집 리스트를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안타깝게 사장님이 바뀌거나 맞아. 아니면 식당에 여러 메뉴가 이전보다 맛이 없어진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리스트에서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는 집도 있어서 최근의 리뷰를 잘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개는 그 시점에 저희가 자주 가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아들 토로님만의 맛집 리스트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화에서 비빔밥도 자기만의 비빔밥 재료를 발견해서 어우러지는 맛을 창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아들 토로 이번 편도 좋아하겠다. 아, 그러니까. 아들 토로님 너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망원동 맛집 리스트에서 정말 항상 언제 가도 안정적인 집밥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비빔밥이 참 맛있었던 망원동 구내식당이 3월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별토로입니다. 괄호 열고 뇌암 수술 4일차. 언니들, 저도 오늘 대구가 아닌 서울에 있답니다. 땡땡병원 10층에 있어요. 저희 마지막 만남이 대구 이태원길에서 제가 나데라 종이 들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방문 간호센터 열었다고 제가 제대로 제 일에 대해 나대게 되었다고 자랑했던 메일도 보냈답니다. 네, 이 메일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 뭔가 해낸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10월에 쓰러지고 12월에 쓰러지고 1월에는 환자 집에서 쓰러지고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오픈한 간호센터 일이 너무 과로했나 했더니 뇌에 우측 측두엽에 1cm의 뇌종양이 있답니다. 뇌섬이라는데 감정 불안 같은 걸 담당하는 녀석이래요.
제가 평생 너무 참고 살아왔나 봐요. 너무 참고 살아서 뇌암이 생겼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에피소드 잘 들었는데 그땐 제가 수술 전이라서 제 이야기는 수술 후에 남겨야지 하고 간직하다가 아직 머리에 피주머니도 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아이고. 저 올해 35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뇌암이라니. 초등학생 애가 둘입니다. 이제 좀 많은 걸 덜어내고 살렵니다. 다행히 수술 후 인지도 멀쩡하고 양손 양다리도 마비 없으니 수술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회복이 중요하겠죠. 수술 전에 교수님이 마비 얘기를 하셔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양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살아온 13년차 간호사에게 마비라니요. 그 소리 듣고 울었어요. 이런 일 덕분에 제가 돌보는 환자의 마음, 보호자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느껴봅니다. 중환자실에 3일 누워있으니 선망이라고 하죠. 앞에 개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헛것도 보이고 욕창도 생길 것 같고 가족이 옆에 없으니 너무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줄은 주렁주렁하고 몸에 붙은 기계는 울어대고 그래도 천생 간호사로 살 저에겐 감사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싫은 건 싫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말고 그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이 수술이 되었네요. 제가 평생 너무 참고 살았나 싶습니다. 친애하는 모든 톡토로 여러분, 이제 힘들다고 말하고 사세요. 항상 괜찮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복가치즘. 저처럼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시고 건강하세요. 대구 별토로 드림. 별토로님, 저희가 대구에 하와이 딜리버리 음악 감상회를 갔을 때 그때가 가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피켓을 흔들어 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이런 큰 수술을 치르셨네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머리에 피주머니를 빼기 전에 이렇게 또 긴 메일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잘 읽었고 좀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회복의 시간을 잘 나셔서 정말 환자의 마음을,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간호사로 다시 또 일터에 서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너무 뻐근해서 아주 뻣뻣한 자세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편집까지 무사히 맞춰놓고 나면 좀 푹 쉬겠습니다. 다음 메일 읽어볼게요. 직지리직이라는 톡토로 이름을 쓰시는 분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2025년 말이 되어서야 여둘톡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 직지리직입니다. 수도쿠를 즐겨하는 톡토로는 쿠쿠루쿠다라는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네모 로직을 즐기는 저는 직지리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2026년을 맞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네모 로직과 이직을 합쳐서 직지리직. 저는 30대 중반이지만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이제 4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보다 15살 많은 여성 동료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고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퇴사 후 몇 년간 이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을 채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해왔던 매뉴얼화, 문서화, 구조 정비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빠르고 단정했고 말은 조용했지만 일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꼼꼼히 정리하는 태도뿐 아니라 문제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바라보는 방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제 솔직한 모습을 장점으로 바라봐 주셨고 제가 일을 잘한다며 어디를 가든 잘할 사람이라고 이런 회사에 오래 있지 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남편분과 아드님께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언젠가는 집에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둘뿐이었던 여자였지만 그분 덕분에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씩 구조를 짚고 개선하려 할수록 회사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혈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고 종교와 정치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곳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늘 2명 이하였고요. 그때도 단둘 그분과 저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그분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다시 얻은 자리였고 나이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당회고가 되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결국은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여자는 저 혼자입니다. 저희 지사에는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입니다. 전에는 둘이라서 괜찮았던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자르지 않을 사람일 것 같다는 그들의 계산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응하고 조용하고 문제 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남겨두기 좋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회사가 더 싫어집니다. 우리는 경력 단절 남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데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멈춘 시간이 그 사람의 능력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은 멈췄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1월이 되자마자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냈고 면접도 봤지만 아직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압니다.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얼마 전 그분께 연락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곧 나올게요. 이직 성공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말을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게 꼭 연락드릴 겁니다. 저도 나왔어요. 라고요.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시기 직전에 제가 여둘톡을 추천해드렸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추신을 덧붙여 주셨네요. 여둘톡 듣자마자 이거 너 아니야? 할 친구들에게 그래 바로 나다. 아직도 다니고 있다. 곧 나갈게. 아마도 점점점. 네, 직지리직님 이름에도 들어있는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능성이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 동료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직지리직님이 일을 잘하고 직지리직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그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단녀를 밀어낸 회사로 저는 아직 출근 중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 이 여성 동료분 15살이 많으신 그분이 회사에서 밀려난 건 경단녀라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바뀔 마음이 없었던 그런 구태의연한 조직의 생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조직은 아마 지금까지처럼 도태될 겁니다. 낡아갈 거예요. 두 분이 뭐 하나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시는 것 응원드리겠습니다. 올해 고3이 된 돌토로님께서도 학교를 둘러싸고 자신이 목격한 어떤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이대건 어떤 경력을 갖고 있건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도움, 그리고 세상이 변화해 간다는 믿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길게 바라보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토로님이 본인의 학교와 학원에 얽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메일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기가 어려워서 대답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부모님께서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강한 서운함을 토로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부모님 연배일 테니까 저희가 메일 읽어드린 걸로 마음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안 풀릴라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처럼 저도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처럼 이런 일들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두려워져서 작가님들께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하셨는데 돌토로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나는 어떤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은 돌토로님이 원하는 모습의 어른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어른이 되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81화를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방학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방학을 가질 때마다 여둘톡 지난 회차 말고 들을 만한 팟캐스트들을 추천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따끈따끈하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팟캐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지인이기도 한 까마귀 님이 진행하시는 까마귀의 모음 스몰톡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8화까지 올라왔네요. 까마귀 님이 이 스몰톡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지인이 축하한다. 카카오톡, 여둘톡, 스몰톡이 되어라. 라는 덕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스몰톡은 까마귀님의 일주일간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취향이 참 좋고 연극이든 책이든 공연이든 아주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그 시각을 저희가 참 믿는 분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1화는 인생 비빔밥을 찾아서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학을 보내고 4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